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자,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체계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주권 상장 법인이 있고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이 있다. 자, 상장 법인은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KIF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 그 이외의 법인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먼저 우리나라 회계 기준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법. 자, 상법의 제 446조의 2 보면 이제 회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상법 제 446조의 2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회사의 회계는 자, 이 법, 상법을 말하는 거죠. 이 법과 자,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이제 상법 시행령을 말하는 건데,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공정한, 타당한 그런 회계 관행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법률에 뭐가 규정되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법률에 뭐가 규정되어 있냐? 그 이외에는 관행에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관행에 따르는 그 이외의 것 말고, 자, 법률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시행령을 보면 제15조에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법 446조의 2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자, 제1호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외관법이 나오죠? 이 외관법,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봤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외관법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 그런 회사는 자, 같은 법, 즉 외관법 제5조 1항에 따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 회계 기준이 뭐냐? 이건 이제 뭘 말하냐? 이게 바로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두 개, KIFRS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두 개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 자, 2번은 이제 공공기관에 관한 거니까요.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3호를 보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회사는 뭘 적용하냐?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 2호는 뭐 공공기관이니까
뭐 놔두고 일반적인 회사를 생각하면 제1호와 3호인데 일반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요 두 개. 그 이외의 회사는 그 이외의 회사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게 바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회계 기준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외관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외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 등의 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외관법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자, 이 외관법, 자, 제4조에 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회사가 있고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경영자의 책임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죠. 그죠? 근데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3자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3자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회사하고는 독립된 위치에 있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어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와는 독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이 감사인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부 감사인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사인이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게 맞나? 라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부 감사라고 말하는데, 법률에 자, 이와 같은 외부 감사는 이러이러한 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 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외관법이에요. 그 어떤 회사가 이러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주주는 주식 투자를 할 거고,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특히 회사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의 내부 사정을 모르잖아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회사하고는 독립된 이런 감사인이 필요한 건데, 자, 근데 이 주주나 채권자가 뭐 몇 명 안 돼. 뭐 몇 명 안 되고, 회사의 규모도 작고, 뭐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주주 채권자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고 금액도 얼마 안 돼. 그러면은 굳이 뭐 외부 감사까지 필요 없겠죠. 그런데 회사의 규모도 크고 발행해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도 많고 그만큼 많은 주주들이 주식 투자를 그 회사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큼 이 회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회사하고는 독립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이겠다 이런 감이 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외관법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나? 다음 각 호의 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떤 법인이냐? 첫 번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다.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2호에는
지금은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번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중에는 상장이 될 거야.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할 건 아니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즉 자산이나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에 해당하면, 그러면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결국은 좀 규모가 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규모가 큰 그런 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라. 왜? 워낙 외부에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다 이거예요. 회사의 규모가 크니까.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다,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식이,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의 주식이, 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활발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소 시장에서 서로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장되어 있거나 또는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워낙 규모가 커서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자, 제 1항에 보면 첫 번째로 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규모가 큰 거예요. 두 번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단 500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상장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규모 자체가 큰 회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가 500억 원이 안 되면 무조건 그러면 외부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억 원을 이상인 이런 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 받아야 되고, 외부 감사 500억 원이 안 되는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다시 또 500억 원이 안 되는 회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제3호입니다. 여기에는 자, 다음 사항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아라.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다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감법에서 외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외감법을 보면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제1호가 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 처리 기준,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보통 줄여서 우리가 KIFR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감법 보면 이러한 국제회계 기준을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 처리 기준, 자, 이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말하는 거고요. 자, 제3항을 보면 자, 제1항 각 호에 이러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회사의 범위와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외관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제1호가 뭐냐? 주권상장법인. 그죠? 주권상장법인. 아까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 주권상장법인은 회계처리 기준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만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주권 상장법인,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상장된다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이 거래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냐? 자, 3개가 있어요. 자, 하나가, 자, 이 거래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자,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스피라고 하는, 코스피를 말하는 거예요. 코스피. 자,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자, 코스닥 시장. 자, 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장성이나 또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이에요. 자, 이러한 중소 벤처기업은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금이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이 돼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어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코넥스 시장인데, 자, 이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코스닥 시장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주로 창업 초기에 중소벤처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업 초기에 중소벤처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업 초기면 어떻습니까? 창업 초기면은 그만큼 창업 초기니까 사업 자금도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아직 초기니까. 자, 그 창업 초기에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회사가 근시일 내에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 이러한 창업 초기의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열어둔 시장이 바로 코넥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은 주로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현대적으로 창업 초기니까 규모도 작고 직원 수도 작고 한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제2호를 보면 해당 사업년도 또는 다음 사업년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자, 이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도 역시 우리 앞에서 봤던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였잖아요. 그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이 회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적용해라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코넥스는 제외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 중에서 상장이 되는 회사, 상장되어 있거나 또는 상장을 할 계획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외에도 이제 금융지주회사, 뭐 은행, 보험회사 뭐 등등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 뭐 은행 등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냥 묶어서 금융회사, 금융에 대한 회사입니다. 금융회사.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5를 보면, 자,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그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재무제표에도 국제회계기준을 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 자, 어쨌든,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외부 감사에 되는,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있었어요. 앞에서, 외관법에서 있었는데, 이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상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상장할 회사가 있고, 그럼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상장되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회사는, 그럼 이거는 무조건 KIFRS를 적용하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 비상장 회사인데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상장 회사이면서도 규모가 큰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규모가 큰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이런 비상장 회사는 KIFRS가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부분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부분을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부 감사가 적용되는 회사가 있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 주권 상장법인 또는 뭐 아까 뭐 상장 뭐 하려는 회사 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금융회사 자 하고 자 이를 제외한 기타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 자, 이 기타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는 주로 뭐였습니까? 주로 규모가 큰 비상장 법인을 말하는 거죠. 규모가 큰 비상장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준은 주권 상장 법인과 금융회사,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회사라든지 뭐 그런 그런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 인 거고요. 그다음에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에서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 즉 규모가 크다, 그죠? 규모가 큰 기타의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관련 법률은 둘 다 이제 외관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외부 감사에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 자, 외부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이런 회사들은 뭘 적용하냐? 자, 상법에 따라서 상법에 아까 우리 본 거 있죠? 그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 상장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부채나 또는 종업원수나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규모가 큰 회사, 아닌 회사를 이제 갈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냐, 이게 이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1단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뭐
외부 감사 받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그러면 외부 감사 받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차로 자산과 매출액의 5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산이나 매출액이 다 500억 원이 안 돼. 500억 원에 미달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나오냐? 다음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뭘 적용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뭘 적용한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면 직전 자산, 첫 번째로 직전 자산의 직전 자산 기준이 120억 원 미만. 자산이 120억 원 미만이면 비교적 규모가 좀 작은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산만 가지고 우리가 자산은 작은데 매출액은 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산 이외에도 다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직전 사업년도 부채가 7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자, 세 번째,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전 사업년도 말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 자, 근데 이 종업원에는 자, 일용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업부터 리얼까지 요 4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요 기업부터 마지막 이 미음까지 총 5개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유한회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관에 기재된 사원이 50명 미만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3개 이상에 해당하면 규모가 좀 작은 회사구나. 뭐 자산이나 부채나 매출이나 종업원 수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 보니 이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하면 규모가 작은 회사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그냥 적용한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중소기업 회계 기준의 적용 대상을 좀 더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비상장 회사 중에서 지금 이제 다 비상장 회사죠. 기본적으로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외부 감사 적용되고 외부 감사 받아야 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비상장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규모로서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상장 회사들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적용 대상이 되고, 그럼 중소기업 적용 대상이 회계 기준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감사 적용이다 아니다? 외부 감사 적용도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외부 감사도 안 받는 거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법적으로는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외부 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무조건 안 받는 거냐? 자,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이만큼 신뢰성이 있다라고 나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법에서는 받을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가 임의로 내 임의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적용 대상은 뭐냐? 단 여기 나오는 건 다 직전 사업년도 기준이다. 또는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이다. 자, 이와 같이 회사가 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다 비상장 회사예요. 자,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들이 자, 이건 다 이제 주식회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식회사다. 자,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가 아닌가 한번 판단해보자. 자, 그럼 먼저 1단계 뭐였습니까? 자산,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 500억 이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일단 그거 가지고 먼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자산을 가지고 먼저 한번 볼까요? 자산 가지고. 자, 먼저. 자, A를 보니까 자산 규모가 500억 원이네? 500억 원. 자, 여기 이제 지금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자,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단위는 다 억 원이다. 억 원. 자, 500억 원이다. 500억 원 이상이죠. 자산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500억 원 이상이니까 딱 500억 원인데 어쨌든 이상이니까 자, 여기 해당돼요. A는. 그럼 볼 필요가 없어. 그럼 A는 뭐 다른 거 다 해당 다른 건 다 빼고 A는 이것만 가지고도 자, 외부 감사 받아야 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자산 가지고 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자, E라는 회사가 자산 규모가 지금 1,000억 원이야. 500억 원의 2배가 되죠. 훌쩍 넘죠, 훌쩍. 자, 그러면 E도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적용받고 외부 감사 받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죠. 매출액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그죠?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 직전 사업년도 전체 기간을 통해서 매출액이 나오는 거니까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가 있나? 라고 봤더니 야, 여기 B라는 회사가 매출액이 500억 원이네. 그러면은 B는 자산 규모나 이런 건 작은데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에 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자산 규모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액 규모로 봐서는 이거는 상당히 큰 회사다. 그래서 자, B도 역시 뭘 적용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되고 외부 감사 대상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여기 또 있네요. 매출액을 가지고 보면 자, E는 매출액도 500억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산 규모도 500억 원보다 넘고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자, 매출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요. 그죠? 그러니까 E는 자산과 매출액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돼버리네.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 A 회사, B 회사, 그리고 E 회사, 요 세 회사는 벌써 1단계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외부 감사 적용, 자,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C와 D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C와 D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500억 원 그 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자산 규모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산은 기준이 뭐였어요? 120억이 기준이었고 부채는 70억이 기준이었어요. 매출액은 100억이 기준이었고 그다음에 종업원 수는 10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자산이 120억 원에 미달하냐? 120억 원 미만이냐?
아니네. 자산이 120억보다 크네. 그럼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부채는 70억 원 미만이냐? 아니네. 부채는 더 크네. 매출액은 100억 원 미만이냐? 아, 매출액은 100억보다 작네요. 그죠? 매출액은 100억보다 작아. 자, 그 다음에 종업원 수는 어때요? 종업원 수는 100명 미만이네. 아, 종업원 수도 일단 기준에 미달해. 하지만 자산과 부채가 다 기준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두 개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죠. 이거는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개밖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 회사는 A나 B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그리고 뭘 적용한다? 그리고 외부 감사의 적용 대상이 된다. C도. 그럼 남은 건 이제 D죠. C 빼면 D니까, 자, D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0억 원 자산이 120억 원에 미달하냐? 미달하네요. 부채는 70억 원에 미달하냐? 부채도 70억 원보다 작네요. 다음에 매출액은 100억에 미달하냐? 매출은 상대적으로 100억보다 커. 그죠? 그 다음에 종업원 수는 100명에 미달하냐? 종업원 수는 100명보다 작네요. 그러면 자, 요 3가지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D는 3가지에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럼 D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고 외부 감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적용 대상이면서 외부 감사 적용이 안 되는 회사는 D 회사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약간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3개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2개나 1개밖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나 1개밖에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어떤 제정 그리고 개정의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걸어온 역사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는 금감원에서 나온 이 국제 회계 기준의 이해와 도입 준비라는 2009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2009년도에 나온 자료다 보니까 2009년도 이후로는 자료가 빠져 있겠죠. 그래서 2009년도 이후의 내용은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고 찾아가지고 별도로 또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자,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기업 회계 원칙, 재무제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공표가 됨으로써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회계 기준과 관련한 것이 나오게 된 건 1958년도예요. 자, 그런데 1981년도에 자,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최초의 어떤 법 조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계 기준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훨씬 지나서 1981년도에 나오게 된 겁니다. 1981년도에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되면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이후에 자, 1996년도까지 이 기업 회계 기준은 한 8차례 정도의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미국 회계 기준이에요. 미국 회계 기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회계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계 기준을 반영해서 개정이 계속되어 왔어요. 자,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1997년도 말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나라의 IMF 사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이제 뭐 외환 위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자, 또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몸소 이제 겪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겪지는 못했지만 이제 책이나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1997년도 말에 IMF 사태, 자, 외환위기, 이게 오면서 이 회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자, 98년도에 일단 이 회계 기준 재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됩니다. 이양되는데, 자, 이 당시만 해도 증권에는 뭐 증권감독원이 있고, 뭐 보험감독, 뭐 은행감독,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 이게 감독기구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로 다 통합이 돼요. 자, 증권, 보험, 뭐 은행 등등, 자, 이런 감독기구들이 다 별도로 있던 것들이 이게 하나로 다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서 이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고요. 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제 하위 기구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때 이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또 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겸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겸임. 자, 이때만 해도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MF 사태를 거치면서 IMF, 자,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국제통화기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제통화기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이게 이제 IBRD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 IBRD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는, 자, IBRD. 자, 이 국제부흥개발은행, 이 IBRD하고, 자, 국제개발협회라고 해서 IDA라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일종의 형제 자매 기구예요. 자, 요 두 개를, 일반적으로 요 두 개를 보통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세계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은행. 그래서 이 세계은행, 보통 이제 월드뱅크 이렇게 말하죠. 월드뱅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월드뱅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이 국제부흥개발은행과 IDA를 이제 합쳐서 이제 우리가 세계은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IMF와 IBRD가, 자, IBRD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외환 위기가 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외환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MF하고 IBRD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 우리나라에 이러한 IMF 위기가 온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회계의 불투명성. 기업 회계 기준도 굉장히 불안전하고, 그리고 기업 회계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불러왔다. 그래서 IMF하고 IBRD에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에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 회계 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IMF와 IBRD가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작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까지는 이 회계 기준 제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계 기준 제정이 관에 있었습니다. 관에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기준 제정권이 기존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로 갔잖아요. 그죠? 감독위원회로 갔는데, 이렇게 관에 있었던 기준 제정권을 독립된 민간 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하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있어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에 있었던 것이 이제 민간 단체로 이양이 된 겁니다. 이제 위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위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이 금융감독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은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리가 돼서, 그전에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의 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이제 분리되고,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는 주로 정책과 관련한 기능을 하고, 금융과 관련한 정책적인 기능을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명칭 그대로 금융에 대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독기구로서의. 그래서 정책 기능으로서 그리고 감독 기능으로서 이게 감독 기능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렇게 두 개로 돼서 정책 기능과 그리고 감독 기능이 나누어졌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2011년도부터 상장 기업에 대해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기준으로 보면 국제회계기준이 41개의 기준서와 18개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이 기준서라는 것과 해석서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기준서와 해석서가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총 33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을 보면, 이 국가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제정되는 기준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1973년도에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제 그때는 IASC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IASB로 바뀝니다. 이 C는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인데 C는 이제 커미티라는 거고, 이 B는 이제 보드입니다. 보드. 자, 이렇게 바뀌고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IASC에서 만든 이제 그 기준이 IAS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 이때 S는 이제 스탠다드,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 해서 IAS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석서까지 있는 거죠. 해석서. 그 다음에 IASB에서 만든, 기준이 바로 뭐냐? 이게 이제 IFRS라고 하는 거예요. IFRS. 이거는 국제 재무 보고 기준입니다. 국제 재무 보고 기준. 줄여서 이제 IFRS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역시 기준서와 이제 해석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또 IAS하고 IFRS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IASC 시절에 만들었던 IAS, 그다음에 IASB에서 만든 IFRS,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 회계 기준, 기준이다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뭐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회계 기준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의 체계가, 이 국제회계 기준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것이다.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국가 간의 공동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제정되는 기준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이다. 자,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칙 중심의 기준이고,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규제 중심의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 규제 중심의 기준이 대표적인 게 옛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 옛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과, 그리고 그전에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 회계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이 대표적인 규제 중심의 기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제 중심의 기준은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경제 생활은 더 복잡해지고, 금융도 복잡해지고, 기업의 경영 활동도 복잡해지잖아요. 이 규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과 기준 사이에, 규제와 규제 사이에 항상 빈틈이 있어요. 그럼 항상 이 빈틈을 통해서 이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자꾸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규제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다가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규제 회피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규제 중심의 기준에서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원칙 중심의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원칙 중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큰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큰 원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큰 원칙을 정해주면 이 큰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큰 원칙에 부합하는 거면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 다 허용이 되니까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원칙 중심의 기준이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석 공시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 원칙 중심의 기준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원칙 중심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큰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에 반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석에다가 그만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대. 그만큼 주석에다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라. 그럼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석 공시가 더 대폭 확대되고 강화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자, 라고 하는 거. 자, 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배와 종속 관계는 자, 뭐 몇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이 회사를 이제 지배회사라고 말하고 이 회사가 이제 종속회사가 되는 거예요.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도의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실체다 이겁니다. 하나의 실체. 그래서 하나의 실체로 묶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그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국제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연결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의 실체로 보고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묶어서 하나의 재무제표가 나온다. 그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고요. 그다음에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별도로 만들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 이렇게 말합니다. 별도 재무제표. 자, 이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배회사만 가지고 작성한 재무제표, 종속회사만 가지고 작성한 재무제표, 이걸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연결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의 합산이겠죠. 합산이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물론 합산만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합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또 개별 재무제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배와 종속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지배와 종속 관계가 있지 않은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 재무제표. 자, 그래서 어쨌든 국제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본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더욱더 확대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나라 회계 기준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